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봉섭이라는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가 된 이래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산 아래 큰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면 그것을 팔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변함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이어가던 봉섭이는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봉섭이는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고, 어릴 적 친구들은 다 저렇게 장가를 가고 가족을 일구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아야 하나? 안 되겠구만.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가를 갈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영영 혼자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봉섭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을에서 유명한 매파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어귀에 위치한 매파의 집을 무작정 찾아간 봉섭이 오래된 기와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봉섭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매파를 찾았습니다. 누구시오? 어르신 저. 거시기 내 어르신께서 하도 짝을 잘 찾아준다고 그 소문이 자자하던디. 저 같은 거 일 잘하는 10만이를 원하는 처자도 혹시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요? 제가 가난하기는 해도 일 하나는 성실하게 잘합니다요. 자네 딱 봐도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 올해로 몇인가? 올해로 30이 되었습니다요, 어르신. 매파는 봉섭이의 집안 사정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고 봉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매파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허허. 자네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거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30이 넘는 노총각을 반길 여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나이 많은 50 먹은 과부라면 모를까? 아니, 어르신. 그것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요? 저는 그냥 가능한지 알아만 봐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일세. 아, 그 나이가 되도록 땅 한 평 없는 처지에 무슨 배짱으로 매파에게 지금 색시를 알아봐 달라고 찾아왔는가 그래? 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매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봉섭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어 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하구만요. 제가 괜한 부탁을 했구만요.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매파의 집을 나선 봉섭이. 그는 울적한 마음에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친구 덕삼이를 주막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봉섭이는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연거푸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지요. 아이 친구야, 매파 어르신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급하게 마시는가? 아, 말로 푸시게 말로. 봉섭이는 술잔을 한 번에 비우고는 매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덕삼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네야 집에 처자식이 떡하니 있으니 내 기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구만. 누구는 뭐 돈 벌기 싫어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사는 줄 아는가? 산에서 약초 캐며 버는 돈이라는 게 뻔하지 않나? 나야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이것뿐인데 어쩌겠는가?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 느껴졌던 덕삼이는 한참을 말없이 봉섭이의 푸념을 들어주다 갑자기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는지 눈빛을 밝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친구야, 색시를 만나는데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자네도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에 아예 지리산까지 가서 약초를 캐보는 것은 어떻겠나? 거의 옆마을 병욱이 아재가 그 깊은 숲에서 삼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아, 평생 산에서 살다시피 한 자네도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오. 덕삼이의 말에 봉섭이는 갑자기 술이 확 깬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려 자네 말대로 그 아재도 그렇게 삶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자네 참말로 말 잘했구만 그려. 나도 이참에 지리산으로 가서 팔자 한번 고쳐봐야 쓰겠구만. 아, 삼은 발견 못하더라도 거 여기에서는 못 구하는 값 나가는 약초라도 캘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 이 친구야. 혹시 참말로 내 말대로 산삼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한 통 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걱정 말게. 한턱 정도가 아니라 통 크게 한번 살 테니 기대하라고. 결국 봉섭이는 3일 후 덕삼이의 말대로 낯선 지리산의 산골로 큰 꿈을 가지고 약초를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단단히 채비를 하고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지리산 깊숙한 곳에 도착한 봉섭이는 자신의 마을 근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한 약초들을 발견하였고 그는 신이 나서 하나하나 조심스레 캐기 시작하였지요. 원매, 이것이 굳이 산삼이 아니더라도 이것들만 가져가서 마을에다가 팔아도 분명 꽤나 값이 나가겠는데
그렇게 한참을 정신이 팔려 산속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봉섭이. 그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사라지고 주변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깊은 산속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해가 지는구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더 늦기 전에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겠구만. 봉섭이는 깊은 지리산 산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밤이 오기 전에 산길을 찾으려고 해보았지만 결국 그가 길을 찾기 전에 해는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평소 자신이 다니던 익숙한 산이라면 밤에 눈을 감고서라도 집에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런 낯선 곳에서는 아무리 산속 생활이 익숙한 봉섭이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워우 웜에 이러다 밤새 길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디. 봉섭이는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혹시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멀리서 희미하게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봉섭이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것이 설마 불빛 아닌가? 봉섭이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니 그것은 분명 어둠 속에서 아련하게 흔들리는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이 맞구만 그래? 아이고 이제 살았구만 살았어. 봉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빛을 향해 달려가니 그곳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누구 없소? 길을 잃고 헤매다 밤을 맞았구만요. 부디 하룻밤만 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잠시 후 초가집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창호문을 열고 집 주인이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나이가 20이 조금 넘어 보이는 듯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봉섭이는 그 여인을 보고 이대로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봉섭이라는 10만인인데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 지리에 익숙치 않아 산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오게 되었구만요. 부엌이든 어디든 아무 곳에서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마침 비는 방이 있으니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창고로 쓰는 것 같은 작은 방으로 봉섭이를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무 일 없이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만요.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봉섭이를 그저 한번 흘겨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제서야 긴장했던 마음을 놓을 수 있던 봉섭이.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의 길고도 긴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봉섭이는 어제 신세를 진 집인 만큼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날 채비를 하며 봉섭이 다시금 마을로 내려가 산을 타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아침상을 들고 왔지요. 일어나셨군요. 아침 드시고 가시지요. 빈속으로 산을 내려가시려면 힘드실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서둘러 돌아가셔야겠네요. 부인분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순간 봉섭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이라뇨? 저는 평생 혼례는 치러본 적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0만이구만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곳 지리산까지 오신 겁니까요? 이미 늦었지만 약초를 캐어 돈이라도 좀 벌어서 장가를 가볼까 해서 이곳 지리산까지 오게 되었구만요.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산삼이라도 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오. 내 일전에 마을에서 매파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가진 게 없고 나이가 들었으니 색시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저를 비웃더군요. 그 말에 춘심이 눈빛을 반짝이며 봉섭이를 바라보고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동안 돈은 좀 모아두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 근처 산에서 약초를 캘 때는 겨우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빠듯해 부끄럽지만 모은 것이 없소이다. 그 말에 춘심은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돈이 목적이시라면 여기에서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무엇이라고요?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요? 저는 춘심이라는 과부입니다. 사실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이곳에서 혼자 살아왔지요. 깊은 산속에서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봉섭 씨 같이 산에 익숙한 분이 함께 지내주신다면 저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함께 지내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요? 마침 저희 집에 방이 2개 있으니 봉섭 씨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랫마을에 장이 서지 않는 날이면 이전처럼 약초를 캐러 다니시고
장이 서는 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가서 본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열량씩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열량이나 말입니까? 그렇게 큰 돈을 지금 이것이 진심으로 하시는 소리입니까? 봉섭이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하루 종일 약초를 캐도 손에 쥐는 금액은 몇 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열량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참말이라면 그럼 내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요. 춘심 씨.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춘심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던 봉섭이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방 한쪽에 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낯선 지리산에서 춘심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후 봉섭이는 완전히 춘심이의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춘심이의 부탁대로 장이 들어서지 않은 날이면 집 주변을 손보거나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렸고 아랫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면 아침부터 장터로 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보고 듣고 한 일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는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춘심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오늘 장에 갔더니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도련님이 색시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내놓은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또 장터 어귀에서는 어느 노인이 약초를 팔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자기가 산속에서 살며 수십 년을 키운 약초들이라 약효가 대단하다며 일반 약초의 곱절에 달하는 금액에 달라 하지 않겠는가. 춘심이는 봉섭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듣기만 할 뿐이었고 매번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어김없이 미리 준비했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 약속했던 열량이구만요. 나는 그저 장터에 가서 본 것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참말로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만. 봉섭 씨가 장터에서 보고 듣고 온 이야기는 저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니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려 춘심이 자네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야. 그 뒤로도 봉섭이는 계속해서 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장터를 기웃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터 한쪽에서 갓 만든 인절미를 쌓아놓고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려 여태껏 나는 그저 돈을 받기만 했지. 춘심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먼. 주인장 이 인절미 좀 싸주시오. 봉섭이는 갑자기 춘심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인절미를 사서 품속에 넣고는 장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춘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봉섭이는 여느 때처럼 춘심이에게 장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나저나 혹시 이런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에서 춘심이 자네 생각이 나서 이런 것을 좀 싸워봤구만. 그는 품 안에서 고이 감싸들고 온 인절미를 내밀었습니다. 춘심이는 봉섭의 손에 들린 떡을 바라보더니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도대체 이것이 다 뭐랍니까? 아니 이것이 뭐기는 뭐겠는가. 인절미 떡이지. 평생 떡 한 번 못 먹어본 사람처럼 구는구만. 장터에서 보니 거 맛있어 보이길래 좀 사왔는데 자 얼른 하나 드셔보시게. 춘심이는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신기한 것은 처음 먹어보는구만요. 내 참 인절미를 처음 먹어본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구만. 그렇게 맛있소? 춘심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봉섭이는 그런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내 앞으로 평생 인절미를 챙겨다 줘야겠구만 그래. 봉섭이의 말에 춘심이는 순간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혀평생 말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께 자네만 괜찮다면 말이지.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춘심이는 계속해서 얼굴을 붉힌 채 애꿎은 인절미만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고 봉섭이 역시 목덜미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봉섭이는 춘심이의 집에 머문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봉섭이와 춘심이는 혼례만 올리지 않았을 뿐 그들은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흘러
그들이 지리산 산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날도 봉섭이는 여느 때처럼 장터를 다녀온 후 춘심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장터에서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나저나 춘심이 오늘은 장터에서 참 이상한 사람을 보았구만. 지난 3년 동안 장에서 별별 사람을 다 보아도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하지 않던 양반이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그러십니까? 아 글쎄 멀쩡하게 생긴 어떤 선비 하나가 말이오. 갓에다가 나귀에나 매달 법한 방울을 달고 다니지 않겠는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말이지. 그 순간 춘심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비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냥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는데 갓에 방울을 단 것이 영 이상했지.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걸음걸이도 흐느적 되는 것이 남들은 다들 이상하게 보면서도 그 사내가 가지고 있는 묘한 기운 때문인 건지 누구도 함부로 말도 못 붙이더구만. 봉섭 씨, 다음에 혹시 그 선비를 다시 장에서 만나거든 그 사람을 조용히 뒤따라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선비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이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이는 춘심이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단지 단순한 호기심에 하는 부탁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어떤 일과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알겠네. 다음에 그 선비를 만나면 내 꼭 알아오리다. 그리하여 다음 장이서는 날이 되자 봉섭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고 사람들의 흥정과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오늘 봉섭이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지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장터를 돌아다니던 봉섭이는 순간 뒤에서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아보니 지난번처럼 갓의 방울을 매단 선비가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왔구만. 오늘도 왔어 그래. 그 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장터를 빠져나가 곧장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선비는 한참 동안 산길을 따라 걸었고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워우 웜에 저 선비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인데 이렇게 깊은 숲속으로 가는 것이라냐? 빽빽한 나무들로 인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숲속을 지나 마침내 선비가 도착한 곳에는 커다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동굴 앞에 선 선비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하이고 이거 큰일이구만. 이거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동굴이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나도 끝까지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인데 말이야. 봉섭이 동굴 앞에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망설이고 있는 순간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선비가 갑자기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봉섭이는 급히 숲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봉섭이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유롭게 숲을 쪽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거기 숲을 뒤에 계신 분, 이제 그만 나와보시죠. 순간 봉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나는 갑수라는 선비요. 자네가 나를 장터에서부터 내 뒤를 밟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가 일면식이 있는 것이요? 봉섭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그 선비는 그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자네, 어느 여인의 부탁을 받고 나를 찾아왔구만. 혹시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요? 워우 웜에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허허, 여태까지 그 여인의 사주를 받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자네 하나라고 생각하시오? 그나저나 자네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구려. 선비님, 갑자기 난처한 입장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그러니까 자네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라네. 무엇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구만요. 춘심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네가 오늘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그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자네는 분명 그 여인에게 잡아먹히게 될 테니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 같습니까?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집으로 돌아가 창호문에 구멍을 뚫고 한번 슬쩍 들여다보시게. 그러면 그 여인은 분명히 지네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야. 갑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기에
봉섭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럼 선비님,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갑수는 품에서 곰방대를 하나 꺼내더니 봉섭이에게 전해주었지요. 이 곰방대 안에는 특수한 담뱃재가 들어있네. 불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곰방대를 빨아서 연기를 방 안으로 불어넣기만 하면 되는구만. 그러면 그 진해를 반드시 퇴치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럼 이걸로 제가 춘심이를. 그 선택은 말이야. 바로 자네가 하는 것이지. 갑수는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봉섭이를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섭이는 깊은 혼란 속에서 곰방대를 품에 넣고 돌아섰지요. 정말 춘심이가 지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냐? 봉섭이는 처음으로 춘심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이 되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봉섭이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참말로 춘심이가 천년 묵은 지내라면 그동안 나랑 같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다 무엇이라냐? 이것이 암만 생각해봐도 그 선비가 혹시 나한테 거짓말 한 것일지도 모르겠구만. 그는 선비가 말한 대로 조심스럽게 창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봉섭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방 안에 있어야 할 춘심이는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진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었구만. 춘심이가 참말로 지내였어. 이제서야 선비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깨달은 봉섭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곰방대를 꺼냈고 그것을 조심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봉섭이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 춘심이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지요. 내 인생에서 나를 좋아해준 유일한 사람인디. 춘심이가 죽고 나만 혼자 남으면 하이고 내 그렇게는 못하겠구만. 한 번 그 사랑이란 달콤한 맛을 봐버렸는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그 외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구만. 봉섭이는 손에 쥔 곰방대를 마당에 힘껏 내던지고는 죽음을 각오한 채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섭이 방으로 들어오자 춘심이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봉섭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지요. 봉섭 씨,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가요? 춘심아. 그러니께 내가 자네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만. 봉섭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가 겪은 일을 춘심이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장터에서 본 선비를 따라서 숲속 동굴로 들어간 것. 그리고 그 선비가 자신에게 했던 경고까지 말이죠.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봉섭이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내가 자네에게 오늘 본 것은 전부 다 털어놓았구만. 그래. 그럼 이제 나를 잡아먹을 텐가 춘심이? 봉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 춘심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봉섭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산정이 있는데 잡아먹다니 제가 봉섭 씨를 왜 잡아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언젠가는 봉섭 씨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봉섭 씨가 오늘 본 선비는 바로 천년 묵은 구렁이입니다요. 무엇이라고? 그리고 그자가 바로 10여 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지요. 그 구렁이가 춘심이 자네 남편을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복수를 결심하고 산속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구만요. 이제 그놈의 거처를 마침내 알게 되었으니 봉섭 씨 부디 제 마지막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을 말하는 것이요? 다음 날 봉섭이와 춘심이는 그 천년 묵은 구렁이가 있는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동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춘심이는 봉섭이를 숲을 뒤에 숨기고는 말을 건넸지요. 봉섭 씨,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상황을 봐서 어제 제가 부탁한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춘심이 동굴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동굴 안에서 강한 한기와 함께 거대한 구렁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라 생각은 했다. 그래, 이제 니놈과의 질긴 인연도 끝을 맺을 때가 되었지. 구렁이를 마주하자 춘심이 역시 지네로 본 모습을 드러내었고 둘은 긴 싸움이 될 것임을 예상한 듯 누구도 먼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채 서로의 허점만을 노리며 한참 동안이나 공기가 떨리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는데요. 한참 동안 서로 수싸움을 하며 죽일 듯이 노려보는 대치 상황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봉섭이었습니다.
저놈의 구렁이 잡아라 잉. 봉섭이 느닷없이 수풀로 나와 구렁이에게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준비했던 꽹가리를 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순간 구렁이는 큰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리고 춘심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숨에 구렁이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단번에 그의 목을 물었는데요. 구렁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구렁이는 검은 피를 뿜으며 바닥에 쓰러졌고,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 이내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지요. 춘심이, 자네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춘심이는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쓴 것인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봉섭 씨 덕분에 마침내 우리 서방의 복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구만요. 그려,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얼른 집으로 내려가자고. 봉섭 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본래 내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떠날 시간이 왔구만요. 떠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서도 자네의 서방이야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그냥 나와 함께 살면 되지 않겠소? 내 평생 자네에게 인절미를 챙겨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것 참 봉섭 씨다운 말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제 시간이 다 했습니다. 춘심이는 조용히 봉섭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부엌한 아궁이를 뒤져보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비록 3년이었지만 덕분에 잠시 슬픔을 잊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섭 씨.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자네만 있으면 되는구만.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린다고 약속할 테니 꼭 돌아와 주시오. 춘심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봉섭이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졌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봉섭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지요. 그리고 봉섭이 한참 동안 멍하니 방에 앉아 있으니 문득 춘심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는데요. 집에 돌아가 부엌 아궁이를 뒤져보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봉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가 춘심이 말한 대로 아궁이 안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고, 봉섭이 그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웜에 이것이 도대체 전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겠는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나랑 춘심이랑 잠깐만 있어봐라 춘심이가. 봉섭이는 엄청난 양의 엽전을 보고 순간 눈이 돌아가는 듯 흥분이 되었으나 이내 그 흥분은 거짓말처럼 가셨습니다. 허허, 인자 내 곁에 춘심이가 없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봉섭이는 그 돈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춘심이와 추억이 깃든 산속 초가집을 떠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지요.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봉섭이에게는 이미 춘심이에게 받은 엄청난 돈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춘심이와의 추억이 깃든 초가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섭이는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장이 서는 날이면 이전과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에게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방 안에 인절미를 두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는데요. 내 오늘도 산에 약초 캐러 다녀오겠네. 혹시라도 나 없을 때 집에 도착하거든 자네 좋아하는 인절미 먼저 먹고 있게나. 그리하여 오늘도 봉섭이는 혹시라도 춘심이 집에 돌아올 거란 희망을 마음에 품은 채 약초를 캐러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약초를 캐고 돌아왔을 때 그 인절미 떡이 사라져 있는 그날이 한 번은 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지난 3년간 그 날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혹시 누가 알겠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지 말이에요. 웜에 하이고. 자네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했구만. 그래. 봉섭 씨,
제가 참말로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구만요. 오늘의 고전 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